우리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이제 발행하고 취득했을 때 배당을 실시하고 또 뭐 배당을 받고 하는 서로 양면성에 대한 쪽으로 우리가 둘 다 양쪽으로 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발행할 때는 목요일도 그렇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노이로제 걸릴 만큼 제가 많이 했던 말 있죠.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그리고 돈을 받을 건데 이 돈 받는 게 시가를 받을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시가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급한 돈을 이제 발행하는 회사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상대성이 되겠죠. 그럼 발행한 회사는 액면가보다 높이 수령하게 된 부분, 초과된 부분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지급한 돈이 매입 가격이 되어서 취득원가가 되어서 장부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의 챕터는 아니지만 제가 뒤에서 이론상 그 나와 있는 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가증권관리대장이라는 걸 한번 언급을 했어요. 유가증권관리대장은 우리 회사가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채권인지 주식인지, 그럼 몇 주를 샀는지, 몇 주를 얼마에 사왔는지 이렇게 적어둬서, 그래서 단가가 얼마다라고 우리 회사 방식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오는 가격은 시가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뭐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포함된 걸 써서 그렇게 해서 한 개당 단가를 산정하게 될 거예요. 이거 금요일날 썼던 거예요. 하소씨 너무 열심히 찾는 것 같아서 금요일에 썼던 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결의일날 이제 결의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처분확정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주주총회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결의일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결의일날에는 배당에 대해서 의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실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배당을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대변의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할 건데, 현금 배당은 그날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은 자산의 유출이 있어야 되는데 결의했다는 건, 내 자본까지 줄였다는 건 이제 내 거 아니다라고 비용 처리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단정 지은 거예요. 그럼 내 거 아니라 그래 놓고 우리 회사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이 부채라는 거예요. 그럼 부채인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현금 배당일 때는 쓰고, 그리고 주식 배당일 때는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그날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임시적인 성격으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우리 계정 과목을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가 뭐냐면, 현금 배당은 우리의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는데 주식 배당은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결의일부터도 대변의 자본이고 차변의 자본이니까 자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현금 배당은 대변에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부채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차변엔 자본의 감소가 있어서 현금 배당은 우리 회사에 순수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주총회를 끝을 내면 우리는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을 적립해 두는데, 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금전 배당의 10%를 적립하는 거예요. 근데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 말고는 특별하게 있을 게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금 배당했으면 현금 배당의 10%다라고 생각해서 상법상 최소화 한도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또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발행하는 회사는 이렇게 배당도 하기 위해 결의를 했고, 그러면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현금 배당을 받게
될 건데 현금 배당의 결의일날 그 결의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든 안 받든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해서 내가 배당받기로 결의받아서 통지받은 금액을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그날 바로 돈 안 들어오니까 미수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간 배당금 받는 형식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주로 나오는데, 배당금 받는 거는 중간 배당 받았을 때도 돈 받았으면 차변에 돈 받은 거 대변에 배당금 수익, 뭐 결의일이면 미수금이다라고 쓸 건데, 중간 배당이든 정기 배당이든 전부 다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을 쓰는 거지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중간 배당금을 실시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우리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성격이 자본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주식 배당에 대해서 안 썼는데, 자 이야기 안 했네. 자 주식 배당은 결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회계 처리를 안 한다라고 했어요. 주식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만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배당을 받았어요. 현금이든 아니면 그 주식이든. 그럼 배당 실시하는 회사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결의일날 적었던 거 얘는 지워주기 위해서 쓴 거고, 대변에 배당을 실제로 실시한 방식으로 대변에 써줄 거고, 주식을 취득한 회사도 배당금 수익 인식할 때 미수금 적어뒀던 거 지우고 차변에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의일날 회계 처리를 이해하셨으면 뭐 큰 특이한 점은 없죠. 적어뒀던 거 지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주식 배당에 대해서 봤었을 때 우리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결의일날 적어뒀고, 그리고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주식 발행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1000주를 배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의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다라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높여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실시했을 때에 주식을 주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주식 취득한 회사 주주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관리대장의 장부 금액은 그대로 있을 텐데 그래도 주식은 받았죠. 주식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식 수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 수는 증가되는데 장부 금액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단위당 단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이론 시험 지문에서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에 주식 수는 증가시키고 단위당 단가는 새로이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회계 처리 안 했지만 평가하거나 처분했을 때의 수익으로 결국은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쓸데없이 이중적으로 미실현 보유 손익을 크게 의미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무상증자는 우리가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나오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증자는 대변의 자본금인데 무상이라는 건 차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고, 그리고 우리 이익준비금 자본 전입은 이익준비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 두 분계는 특징이 차변 대변이 전부 다 자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 대변 다 자본이니까 자본의 총 자본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익잉여금 서랍에서 자본금 서랍으로 옮긴 거지 돈이 나가거나 들어온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총 자본이 불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질문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무상증자 아니면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적어놓고 차변, 대변 다 같은 거면 아무런 증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금으로 보통 예금에 입금했다는 분계를 내도 내 자산의 변화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 보내면 내 돈은 그대로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게 무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교재에서 회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104페이지였죠. 104페이지 회계 변경에 대해서 보면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두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기에 정책의 변경이 더 중요한 변경이더라. 표현상 느낌이 좀 정책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는 건 우리한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나 이익 조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준이 바뀌거나 아니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데 그런 정책의 변경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바꾸면 안 되는 건데도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사유라든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재무제표까지 손을 대도록 소급법을 적용을 하고 소급한다는 건 과거 걸 전부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소급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장점은 과거 것도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식의 기준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증가되는 반면에 단점은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해 버렸기 때문에 과거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추정의 변경은 우리 좀 단순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질 거고 외부 이해관계자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대손 충당금이 전년도에 1%인데 올해 2% 대손 당할 것 같아. 현실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그게 더 잘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뭐 정해법에서 정유법으로 바꿨다거나 내역연수를 뭐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산 취득 금액이 없어질 건데 언제 비용화가 얼마만큼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결국은 없어질 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것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건 우리는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구분과 방식을 써줘야 모든 게 전년도하고 다 비교가 정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경 안 하는 게 우리 통관례적이고 관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10년 쓴다라고 해서 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비용 높일 거라고 내역 연수를 3년으로 줄여버리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변경의 사유가 실제로 대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됐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추정의 변경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우린 올해 기초부터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표현 적혀 있는데 그게 올해 기초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 거부터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는 그대로 있으니까 신뢰성은 유지되는 반면에 단점은 전년도와 올해 단기가 서로 기준이 조금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가능성이 하락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경계선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진법을 적용하는 거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중요한 걸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거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 전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회계 변경에 대한 거였고, 다음 오류 수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106페이지에. 자, 오류 수정이라는 것, 수익 비용에 대해서 전기나 전기 이전에 일어난 걸 단기에 인식시키려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꼭 굳이 회계 처리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이 오류 수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수익 비용은 우리 그 전기의 수익 비용을 단기에 취소를 할 수가 없죠. 마음대로 뭐 하나 빠뜨렸다고, 회계 처리 빠뜨렸다고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기의 비용을 오래 처리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신뢰성이 급격하게 하락할 거예요. 이익 조작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제가 금요일날 예를 든 것처럼 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처럼 자산의 가치를 인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래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시면 세액 감면을 받게 되는 곳은 감가상각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감가상각을 처리할 건데 올해 다른 게 아니라 전년도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산을 줄여주는 거는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애들이 쌓여가는 거니까 전년도에 처리하나 올해 처리하나 똑같으니까 얘는 똑같이 쓸 건데, 비용 처리가 되었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500번대 800번대인 영업비용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에 전년도 거를.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 선택하는 게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냐 중대하지 않는 오류냐, 이 두 개를 봐서 중대한 오류라면 우리는 300번대의 이익잉여금을 손을 대서 과거에 이익받다고 넘어오는 금액의 단계에서 우리가 손을 대어서 가감시켜 버릴 거고,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그냥 올해의 영업외 수입비용으로 900번대를 처리해서 우리 영업외 수입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류 수정 문제라고 뭐 따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전표 문제를 보는데 중대한 오류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글자가 꼭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있으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수정 이익 이거만 생각 판단을 하셔서, 그런 중대하면 300번대, 중대하지 않으면 900번대. 여기 900번대라고 안 썼네.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300번대 자본이 900번대의 영업의 수입비용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느낌은 드시죠? 자본이 중요하지 수익비용이 중요 안 한 건 아니지만 자본보다는 아니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저와 같이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KRF 프로그램 우리 3002번으로 하던 거였죠. 교재 362페이지. 자,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그 프로그램 가지고 입력하고 연습하시고 싶은데 괜히 입력되어 있는 거 초기화시키고 하면 데이터가 없어서 뭐 지장이 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다 덮어쓰기 있죠. 실행하고 나서 회사 코드 재생성하면 데이터가 초기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입력하실 거면은 그렇게 입력해서 연습하셔도 돼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다 같은 책으로 세무위급 진도가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데이터를 수시로 초기화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맞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실 때 데이터 수업 진도용인데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리하신 대로 막 하시고 하다가 내가 예습하지 말라 했는데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다. 그럼 초기화시키고 다시 또 입력해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데이터를 깨끗하게 초기화해서 여러분들 중에 C 드라이브나 USB 드라이브에도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C 드라이브나 USB 드라이브에. 그럼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 켤 때 보시면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제가 CD 드라이브를 다 쓰게 만들어요. 학원은 D 드라이브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 USB든 꼽든 뭐든 했을 때 보면 드라이브 누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럼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오는 걸 한번 클릭을 해두면, 클릭 한 번만 해놓으면 D 드라이브에도 K랩 DB가 생겨요. 폴더가. 그럼 내가 똑같은 폴더 있죠, 새거. 새거를 CD에 다 넣고 싶으면 C 드라이버에 보셨을 때 경로가 K랩이 아니고 K랩 DB예요. 데이터베이스. K랩 DB 안에 들어가면 K랩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럼 K랩 폴더 속에 보면 이 번호가 우리 회사 코드 번호들인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되고 아니면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이걸 그대로 K랩 DB의 K랩 폴더인 D 드라이브의 K랩 DB의 K랩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D 드라이브로 선택을 하고 회사 등록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 하시면 D 드라이브에도 얘가 또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 두 개를 쓰면 한 회사는 그냥 기본 예제대로 따라가고 한 회사는 내가 연습 막 하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세요. 저는 권하진 않는데 가끔씩 학원에서 하던 내용을 그대로 집에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대면 수업할 때 그러면 방금처럼 숫자 폴더, 오늘 공부했던 폴더만 압축하거나 복사해 가지고 그냥 메일로 보내놓고 집에서 다운받아서 쓰도록 그렇게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점표고 저와 같이는 분기에 먼저 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할게요. 26번 3월 27일부터 하면 되겠죠. 자,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만세물류에 8천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만세물류에 정기 이월된 외상매입금 4,500만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였으니까 토지라고 적혀 있는 거였는데 이걸 8천만원에 판 거예요. 내 장부에는 6,300만원이라 적혀 있었고, 그럼 딱 봐도 1,700만원 이익이네. 그죠?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자, 그럼 8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만세물류한테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있었었나 봐요. 그럼 이제 그 외상매입금 빼고 3,500만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 갚은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자, 내용 분석했으면 우린 먼저 제가 분기하는 스타일인 거지 꼭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저는 장부에 있는 걸 뭔가 처분하는 작업이 일어나면 장부 기록을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하죠. 토지는 깔끔하게 본인 계정 과목만 있어요. 그리고 다 제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내가 받는 거 쓰는데 8천만원을 차변에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꼭 가져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우리는 일단 외상 매입금 만세 물류거 4,500만 원을 지우고, 다음 3,500만 원의 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7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3월 28일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180만 원이 발생하여 당정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다. 금융비용 자본화 요건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며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자, 우리 지금 공장 건물 짓기 위해 차입금 이자 주는데 금융비용 자본화 요건 충족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이자를 자산 처리하라는 건 건물 취등원가에 포함하기 위해서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대변에 당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줬으니까 보통예금에서 18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는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180만 원 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된 것 같아요? 자, 이건 한때는 그 시험 출제위원이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주 좋아해서 문제 내다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꼬여버린 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쓰도록 하려면 이 표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표현이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상황을 보라보다는 이것짜리 계속 포인트 잡으니까 사람들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종종 나와요. 지금도 들려요? 소음이? 지금도 들려요? 소음이 다 닫혀 있는데 제 마이크에서 소음이 나나? 지금은요? 지금 좀 괜찮아? 지금도 들려요? 더 들려? 잠시만요. 지금도 계속 지직거려요? 지금은 안 그래? 괜찮아요? 빨리 말하지. 컴퓨터 뒤에 접속된 게 조금 안 맞았나?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참 예의가 바르죠. 항상 나만 그런 줄 알고 그 말씀 보니까 저한테 그 수업 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만 모르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 그 덕에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수업한 제 입장에서 그 반마다 이제 모르는 포인트들은 좀 틀려요. 근데 이제 그 반에서 모르는 포인트는 비슷해요. 그 분위기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할 때 뭐 템포가 좀 틀렸든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다시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그때 눈빛들이 질문한 사람만이 아니라 딴 사람도 그때서야 하는 표정이 보여요. 그러면 아 질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한테 포크페이스를 다들 잘 하셔가지고 이제 근데 몇 분은 고맙게 이제 모르겠으면 나한테 막 인상 쓰고 막 그래요. 그럼 그냥 무섭다고 인상 쓰지 말고 갸우뚱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28번 자 문제를 봅시다. 20 맞죠? 3월 29일 생산부 종업원들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강사에게 강연료 중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 지방소득세 포함 35,200원을 제외한 76만 4,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생산부 직원들 교육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자리만 먼저 잡아보면 직원들 교육시킨 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럼 대변에는 돈이 나가야 될 거고 현금으로 차변에 직원들 교육시키면 교육 훈련비고 뭐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 되고 근데 이걸 전부 다 준 게 아니라 원천 징수하고 줬으면 예수금이 빠지게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이걸 먼저 쓴 이유가 이렇게 잡아놓고 위치를 보면 원천 징수한 거는 35,200원이고 우리가 준 돈은 76만 4,800원이니까 그럼 교육 훈련비는 80만 원이다라고 그냥 쉽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위치를 먼저 잡으려고 하다 불편하면 금액을 버리고 분기의 계정과목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채우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세 개를 전부 다 알려주면 좋은데 두 개만 알려줬을 때는 분기 위치 잡아놓고 두 개만 써놓고 나머지 한 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다음 3월 30일 취득가액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85만원의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건물이 불탄 거죠. 그래서 보험금 얼마 통보받은 날이 아니잖아요. 청구하였다면 적혀서 불났다는 거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돌려만 놓은 거예요. 근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재 손실을 써도 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써도 되는데 얘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딱 그림 보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적혀 있는데 이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 손실하고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사용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린 얘 없어졌으면 일단 지워야 되죠. 대변에 건물 취득원가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385만원 그럼 차이나는 615만원을 우리는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다라고 이 계정 것도 한번 쳐보는 게 좋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3월 31일 전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에 대해 결산 시 누락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전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누락됐는데 이걸 올해 처리할 거란 이야기죠. 참 문제는 좀 부실하게 표현했지만 그리고 중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은 900번대의 전기 오류 수정 손실서라는 거네요. 자, 그럼 대변에 우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줄여주고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외 비용 900번대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3월 31일 것까지만. 자, 되셨죠?
4월달 거 봅시다. 4월 5일 당사는 정기말 매입처 신함정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 3,700만 원 중 2,700만 원을 금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신함전자 주식회사의 배려로 감액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이자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 외상 매입금 3,700 줄이고 2,700 당좌예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해줬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1,000만 원은. 그럼 외상 매입금 지우기 위해서 차면에 외상 매입금 신함전자 거 3,700만 원 대면에 당좌예금에서 2,700만 원을 이체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4월 2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만주를 7천만 원에 발행하고 전액 당좌 예입하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권인쇄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 유상증자 그리고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 발행하는 거죠. 그럼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7천만 원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대변에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신주인쇄비 100만 원 빼고 그럼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빼고 1,900만 원의 이익이다라고 알겠죠. 그럼 1,900만 원의 이익인 걸 알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여러분들이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로 조회를 할 때는 우리가 4월 20일 날 찾을 때 자본금을 찾는 거예요. 자본 우선 산계 찾을 때는 자본금을 찾아서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아래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 손실,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다 이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없이 그냥 바로 제조원가까지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매출이나 적혀 있는 곳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쓴 적이 없나 봐. 아무런 흔적도 없죠. 그래서 자, 우리는 1,900만 원, 100만 원 뺀 1,90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7천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고 1,90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4월 26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750만 원에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은 당점 당좌 예금 계좌로 예입하다. 자, 우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라면 이 자기 주식은 장부 금액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액면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 금액 600 적혀 있는 걸 매각했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 600만 원 나갈 거고, 차변에는 750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5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올 건데, 방금 우리 손실 없었던 거 봤죠? 우리 6일 전에 손실 없는 거 봤으니까 그냥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60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 지우고, 차변에 당좌 예금에 750만 원을 받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1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25일 주식회사 미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경진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 원의 일괄 구입 후 대금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 3년 기간을 받아 지불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3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공장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거죠. 그럼 토지를 산 건데 뭐 땅값 5천만 원은 당연한 거고, 뭐 건물 일괄 구입해도 건물은 바로 철거한 거니까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고, 또 우리 건물 철거 비용, 토지 정지 비용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차변은 전부 다 토지인 거고, 대변에 돈을 줄 때 5천만 원은 은행에 돈 빌린 거, 장기 차입금 3년짜리니까 대구은행인 거고, 건물 철거비하고 토지 정지 비용은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부 다 토지 취득 시 들어간 부대 비용들이니까. 자, 그럼 차변에는 토지고 대변에는 우리는 3년간 대출을 받은 거니까 장기 차입금 대구은행 5천만 원, 그리고 철거비하고 정지비용 합쳐서 620만 원은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5,620만 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할게요.